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장지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지입니다. 예, 영화 잘 보셨어요? 네. 한 번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이렇게 장국영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오늘 이 작품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당황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냥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 진행은 한 30분 정도 이제 작가님하고 토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파티타운 홀이라고 객석 질문을 받는 시간 포함해서 퀴즈도 있고, 또 퀴즈 맡으신 분들에게는 선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오자평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나중에 저기 그 QR코드 찍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일단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그 작가님 이 열화청춘 감독판 예 처음 보신 건 아니시고 네, 두 번째였습니다. 일단 좀 그래도 워낙 또 장국영의 팬으로 유명하시니까 뭐 소감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전 20대 때,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열화청춘을 비디오 테이프로 처음 보고 아마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부천영화제에서 감독판을 봤는데 어릴 때 봤을 때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봤었는데 나이 들어서 다시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면들이 많더라고요. 당시에는 사실 홍콩의 영화도 처음에 봤을 때는 홍콩이 어떤 역사를 갖고 왔는지도 몰랐고 했기 때문에 영화에 보면 굉장히 일본색이 집요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별 이질감 없이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 역사를 알고 보니까 그 일제시대를 홍콩도 겪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일본을 좋아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서부터 굉장히 많이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편집장님하고 사전에 말씀을 나눌 때 이 당황스러운 전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자라고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편집장님께서 담가면 감독하고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저희 담가면 감독님을 워낙 또 좋아하기도 해서 이 작품을 이렇게 독해를 하려면 사실 장국영도 장국영이지만 그 담가면 감독과 더불어서 그 당시 홍콩 유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노매드라고 하는 제목도 그렇지만 그 당시 그 홍콩 젊은이들의 그 어떤 결핍, 허무, 상실 이런 것들이 테마로 다뤄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거기 좀 이제 배경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97년에 홍콩이 이제 중국에 반환이 됐는데 사실 그 97년이라고 하는 걸 정한 게 8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화양연화를 보고 있던 그 시대의 홍콩 사람들은 이제 그 홍콩도 뭔가 잘 살게 되고 영국과 무역하는 교역량보다 미국과의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우리도 이렇게 뭐 더 먼 과거에 그 홍콩이 이제 조차지였지만 우리끼리 되게 잘 살면 중국에 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고 그걸 끝까지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중국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지만 중국이 뭔가 국제 정세 안에서 힘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홍콩의 중국 반환 협정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80년대의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80년대 혹은 70년대 후반의 이 홍콩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열심히 잘 살았고 그 홍콩도 홍콩만의 어떤 그 국가성을 가지리라고 생각했는데 말하자면 지금 뭐 싱가포르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뭔가 내가 나중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뭐 혹은 뭐 사회에 나가서 취직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됐을 때 그때 갑자기 이 홍콩이 중국 땅이 된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면 너무 당황스럽고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들어서 이제 그 중국과 영국의 그런 협상이 시작된다. 근데 그 협상 날짜를 언제쯤부터 할 거냐라고 했을 때 84년으로 정해졌는데 그 84년으로 정해지게 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는 이제 등소평, 중국의 주석 등소평이 83년부터 임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왕가희 감독의 해피투게더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홍콩의 반대편이 아르헨티나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등소평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협정이었는데 그 왕가희 감독은 등소평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해피투게 마지막에 가면 등소평이 영화 촬영 중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그 장면이 불쑥 들어가게 된 거죠. 그만큼 그 당시 이제 80년대 홍콩 젊은이 들었던 결핍, 허무, 상실 같은 것들이 저는 이 작품의 그 어떤 분위기라던가 당황스러움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자리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평론이나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평론가님하고 조금 다른 궤의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좀 찾아낸 게 이게 지금 촬영을 한 게 82년도거든요. 근데 8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 자민당에서 이제 역사 왜곡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화 장면 중에 보시면 일본 가수들의 침략이라는 그렇죠. 단어가 굉장히 예, 공격적인 굉장히 좀 센데 이 침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일본에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기 시작하면서 침략이라는 단어를 진출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3.1운동을 탄압한 거를 약간 그 보안 그러니까 국가 보안을 위해서 뭔가 안정을 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왜곡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담가면 감독이 이거를 굉장히 비꼰 거였다라는 그런 해석도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그 일본 색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홍콩에서 그 80년대 초에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일본 가수들이 많이 진출을 하면서 J-팝이 굉장히 많이 흥했는데 그 일제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9세대들은 저 젊은 것들이 일본 노래나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젊은 층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핫하고 힙한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갈등을 그린 것도 한 축이다라는 또 의견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전개를 가진 영화지만 이게 아시아의 되게 각국의 복잡 미묘한 역사와 문화와 이런 흐름도 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문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영화적으로 보면 그 이 작품의 그 당황스러운 설정들이 되게 많죠. 가장 당황스러운 건 수영장에서 애들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그게 제일 당황스러우세요. 전 다른 게 당황스러워요. 그런 재밌는 장면이긴 한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도 있죠. 그 홍콩의 그 트램 2층에서 이제 거의 뭐 그냥 뭐 보통 그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디 가라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하여튼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그 담가명 감독을 포함해서 이 시기에 이제 여러 감독들, 그러니까 홍콩 뉴웨이브의 어떤 초창기를 읽었던 감독들이 하나같이 그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그 저항 혹은 막 그런 것들 때 그려지던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담가명 감독이 그때 제가 인터뷰했던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그때 이 영화의 그 제작을 맡은 사람도 여윤한 감독 뭐 그런 분인데요. 그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만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청춘 영화들을 몇 편 만드셨는데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영화를 보다가 그냥 나가버리면 혀를 ጭጭ 차면서 나가버리면 그게 너무 좋았대요. 내가 그 노친네들이 신기를 제대로 건드렸구나 라는 게 되게 기뻤던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트램 2층 버스 그 장면이 사실 너무 길고 뭘 저러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앞에 실제로 그 나이 든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뭐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은 아닌데 어쨌건 그거를 굉장히 이게 좀 못마땅해 하신 분이 계신데 결국에는 그분이 혼자서 1층으로 내려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뭔가 그 직접적인 영향은 그 프랑스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프랑스의 이제 질과 짐, 질앤짐 같은 작품들을 보면은 뭔가 계속 그 질주하는 청춘들 그리고 기성세대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홍콩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해방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도 가장 뭐 당혹스러운 여러 장면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 트램 장면인데 그거는 이제 왜 길어졌냐 담가명 감독은 어떻게든 그런 그 묘사나 그 설정들을 통해서
그 젊은이 어떤 해방구 혹은 기성세대를 어떻게든 불편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그런 장면이 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정말로 성공한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좀 불편했던 것 같은데 오늘 보신 게 이제 원본이 아니라 감독판인데 이 감독판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한 영화 한 중반 정도 찍었는데 예산을 거의 다 썼었대요. 그래서 담가명 감독이 거의 후반에 잘리고 데카 감독이 들어가서 다른 감독이 막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이제 막 모래밭 사육신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그 장면 그 전차씬하고 장구경하고 역동하고 그런 장면들 때문에 82년도에 이제 개봉을 하자마자 하루 만에 상영 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정말 재밌었던 게 그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또 다른 홍콩 영화도 연관된 사람인데 영화 7중주에 보시면 교장 선생님이라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 에피소드에 실제 모티브가 된 사도화라는 그 홍콩 정치인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 출신이에요. 한 40년 동안 교직에 몸담아 있다가 사회운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젊은 것들이 썩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이 영화는 절대로 상영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한 필름 길이로 치면 2m 정도를 자르고 다시 개봉을 했는데 다시 상영을 했는데 당연히 뭐 스코어는 안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저는 좀 의아하기도 한 게 그런 장면이 있으면 더 보러 가고 싶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그래서 지금 봐도 참 쇼킹한 장면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당시도 홍콩의 현실과 되게 맞물리는 그리고 담가민 감독이 어떤 홍콩 현실을 되게 잘 묘사한 게 트램에서는 그렇게 막 제멋대로이지만 그 살고 있는 집 자체가 우리가 흔히 이제 홍콩의 그 가정이라는 걸 묘사를 할 때 그 닭장집이라고 묘사하는 그 집에서 거의 뭐 대식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한테 돈을 쥐어주고 이제 내보냈지만 사실은 성공하지 못하죠. 계속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홍콩의 현실을 그래도 뭔가 너무나도 적확하게 잘 그 묘사한 대목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에서 그또 당황스러운 지점 중 하나는 적군파가 왜 등장했냐라는 이제 지점인데 그거는 이제 감독님이 이제 직접 얘기해 주신 내용은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다가 제가 유추해 본 측면은 결국 이제 그 홍콩의 젊은이들이 이제 홍콩이 이제 중국에 반환되고 예전과 같은 우리 희망이 사라지면서 그냥 되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도시국가로 이제 전락하게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적군파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사실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독일과 일본의 그 적군파라고 하는 존재는 국제 정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단체였죠. 그런데 그 적군파의 그 되게 유력한 어떤 그 사람이 홍콩에 그 은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안에서 홍콩을 되게 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홍콩 안에서 그 일종의 그 동아시아 안에서였던 그 굉장히 큰 정치적 전쟁의 대리전이 홍콩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담가민 감독이 볼 때는 뭐 홍콩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이 정도로 이렇게 뭔가 그 금융의 허브이기도 하지만 어떤 국제 정세의 어떤 그 정치 역학 안에서도 되게 중요한 허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 조금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과의 그 연관고리를 좀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적군파라는 게 결국에는 일본 문화에 너무 젖어 있다 보면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반대급부로 뭔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칼을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약간 좀 운유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진짜 의미는 감독님이 알겠지만 전에 하셨던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이 영화의 주제라고 어떤 걸 주제로 삼으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자유를 찾아가는 청춘들이 결국에는 이런 정치라든지 뭐 이런 적군파라든지 하는 것들에 결국에는 이제 당해서 쓰러지게 되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살아남는 두 사람이 살아남는 게 결국에는 희망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 희망을 또 어쨌건 그 당시에 만들어지던 이른바 홍콩의 그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액션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라죠 그 역동이 정말 마지막 한 방을 날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액션 장면으로만 보면 굉장히 그 일격필살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작품이 그 홍콩 그 안에서 또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담가명 감독이 그 왕가희 감독의 멘토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나중에 아비정전과 동사소독을 직접 편집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했던 그 영화사에서 그 왕가희 감독이 그 이른바 연출부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되게 왕가희 감독을 굉장히 게을렀대요. 게을렀대요. 게을릴 것 같아요. 게을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화사 안에서도 그 왕가희 감독이 글을 되게 잘 쓰는데도 불구하고 좀 쟤는 너무 좀 한량 같고 게으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매번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매번 그 케어를 해줬던 사람, 그러니까 담가명 감독이 아니다, 쟤는 재능있다, 쟤는 뭔가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듬어줬던 사람이 담가명 감독이기 때문에 왕가희 감독의 지금 현재를 만든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왕가희 감독 자체는 그 해외 유학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담가명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그 왕가희 감독에게 어떤 유럽 아트하우스 영화들이라던가 대표적으로 왕가희 감독이 가장 좋아한다고 늘 얘기하는 뭐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 영화들을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얘기해주고 전파해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왕가희 감독이 그 빼놓을 수 없는 두 명의 왕가희 월드를 이루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이 크리스토퍼 도일과 장숙평 미술감독인데, 그 장숙평 미술감독이 원래는 감독 연출의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 늘 조감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 담가명 감독이 장숙평 미술감독 너는 연출도 뭐 잘하면 잘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미술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 열화청춘이 장숙평 미술감독의 마지막 조감독 작품이면서 첫 번째 프로덕션 디자인했던 또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장숙평, 물론 장숙평과 그 왕가희 감독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기도 했고, 그리고 또 관근분 감독, 네, 조연출이죠. 그렇죠. 관근분 감독이 또 이 영화의 조연출을 맡고, 그리고 계속 너는 이제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서 이후에 그 관근분 감독이 아마 그 성룡에 나온 그 영영호제까지만 조감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감독의 전업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열화청춘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작품이 배출한 그 홍콩 영화인들의 어떤 면면이 굉장히 화려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작을 유진희 감독이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카테고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대가가 된 사람들이 대가가 되기 전에 조무래기 식초를 모여가지고 작업을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근봉 감독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약간 키 대사로 꼽히는 게 우리는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역동이 얘기하니까 장국영이 우리가 사회야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 우리가 사회야 라는 대사를 장국영 개인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딴 사람이 녹음을 했는데 그 목소리가 관근봉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랑 연결이 되는데, 이게 제작비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일단 촬영을 하고 후시 녹음을 하는데 장국영한테 그랬대요. 후시 녹음 다 끝나고 나면 잔금 줄게. 그래서 나와서 이제 막 녹음을 했는데 그날 돈을 못 준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 대사 하나를 녹음을 안 하고 가버렸대요. 근데 제작진도 참 제작진들인 게 돈을 주고 사람을 불러와서 녹음을 시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관근분 감독님께 대신 녹음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영화를 미리 한번 보고 왔는데 그때도 아 조금 다르긴 하구나 그랬는데 극장에서 보니까 알고 들으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극장에서 한번 다시 보실 기회가 되시면 그 부분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담담현 감독한테 물어봤대요, 인터뷰어가. 아니 이거 그냥 들으면 티도 안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담담현 감독이 자기는 너무 티가 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흑역사가 또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아 이게 참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도 다 거의 한 3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작가님하고 제가 뭐 이렇게 한 말씀 한 얘기쯤 더 하고 일단 객석 질문 받아볼까 하는데요. 요즘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막 이 영화의 어떤 그런 해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장국영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그러게요.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다시 볼 때마다 조금 힘든 점 중에 하나는 이 작품 어떻게 보면 아비정전의 그 전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아비정전에서 봤던 그 장국영 배우였던 허무와 상실 뭐 그런 결핍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건데 저는 그 한 장면이 내내 걸려요. 보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그 장국영의 투신자다라는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넘어가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컷이 바뀌면서 그 다들 걱정을 하잖아. 어디 갔지라고 했을 때 사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그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장면을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뭐 너무 나가셨다고 하셨지만 딱 그 연출 자체는 그 친구들이 순간적으로 얘가 어디 갔을까 뛰어내렸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어서 굉장히 좀 힘든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장면이 그 해피투게더에도 나오잖아요. 갑자기 이제 그 창가에 그 커튼이 날리고 앉아있던 장국영이 컷이 바뀌면 사라져서 장면이 바뀌면서 커튼이 이제 바람이 치고 있으면 혹시 이렇게 그 바깥으로 나갔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담배를 사러 나갔다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아방이죠. 그 탕진업 같은 배우가 그런 장면에서 주인공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영화 안에서 탕진업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그런 것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연출을 할 수가 없는데 장국영 같은 경우는 왠지 그렇게 해도 뭔가 이렇게 뭐랄까 되게 어떤 슬픈 정서랑 또 연결이 되니까 이 영화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딱 그런 식으로 이제 컷을 그 담감영 감독이 연출하는 게 볼 때마다 조금씩 그냥 뭔가 좀 연상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장국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작품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고 소중한 이유가 장국영이 생전에 실질적인 데뷔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해요. 근데 그 전의 작품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좀 이거보다 더 당황스러운 라인업들이 있거든요. 그 최초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심지어 사기당해서 찍은 약간 포르노그래피 같은 영화여서 역시 슈퍼스타는 사기당해서 포르노 한 편 찍고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작품은 굉장히 장국영한테 배우로서 약간 좀 제대로 된 연기를 착하게 해준 작품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조차도 좀 캐스팅 과정에서 사기가 있었다고 하는 게 장국영이 너무 약간 좀 스테레오타입의 약간 유약한 도련님 같은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남자 같은 역할을 하고 되게 남자다운 역할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담감영 감독이 그 속내를 알고 약간 싸움 장면도 있어. 또 탕진업이랑 격투씬도 있어. 이렇게 꼬셨다는 거예요. 근데 격투씬이 정말 좀 별로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사기당해서 캐스팅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애 최초로 이제 금상장 나무주연상 노미네이트가 됐던 작품인데 그 당시에 같이 노미네이트 됐던 배우들을 보면 뭐 맥가라든지 홍금보라든지 지금 임자상이라든지 지금 그 이름들이랑 장국영이 같이 있으면 전혀 이질감이 없지만 82년도에는 와,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법한 그런 굉장히 좋은 성과여서 그래서 장국영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좀
의미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찍어주셔가지고요. 참여를 해주시면 지금 이제 바로 파티 타운홀에서 Q&A를 시작으로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잘 안 되는 반영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얘기를 이렇게 살짝 나눠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작품도 보면 그 크레딧 뜰 때 저기 그 장공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 당시에 상진업이나 하문석도 되게 인기 있는 스타였는데, 그래도 결국 이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장국영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크레딧의 제일 최상단에 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장국영의 어떤 절대적 미모를 감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작품들 보면 좀 장국을 좀 많이 벗기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벗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쨌건 뭐 그런 장면들이 네. 나오긴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게 정말로 홍콩의 80년대 초는 그렇게 다들 옷을 자유롭게 입고 다녔을까? 이게 왜 남자들은 거의 팬티인가 바지인가 잘 모르겠는 짧은 쇼팬츠를 입고 다니고 약간 옆동은 거의 터플레스고 그리고 하문석 같은 경우에는 하이 실종이고 약간 다 각기 다른 카테고리를 벗고 다녀서 정말로 그랬을까 하는 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 프로덕션 디자인을 하면서 기존에 그 홍콩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의상 컨셉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 아직 뭔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네.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목하시는 분을 저희가 이제 그 손을 들어오시면은 선물을 드리니까 뭐 하나씩 일단 골라볼까요? 네. 저는 먼저 고르세요. 저는 이걸로. 네. 이렇게 질문들이 사실은 그냥 제 읽는 것만으로도 뭔가 다들 해석이 될 만한 것들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먼저 하나 네. 골라볼까 봐요. 계속 움직이고 여기서는 있는데. 저희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냥 이거 바라보기만 해도. 잠시만요. 제가 주제가 관련된 질문을 본 것 네네. 같은데 주제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주제가는 뒤에 제목은 제가 언급을 안 할게요. 왜냐면 뒤에 이 노래 제목은 뭘까요? 라는 퀴즈가 하나 나올 거라서 그렇죠. 네, 제목은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이게 원래는 엔딩이 이제 배를 타고 아라비아로 가다가 배 안에서 사륙전이 벌어지는 거였대요. 그래서 배 안에서 황진옥과 하문석은 죽고 엽동과 장구경은 살아남아서 그 둘은 아라비아로 가는 그런 엔딩이었는데 그래서 가사에 보시면 나는 너와 함께 항해할 거야 라는 항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할 수 있고 홍이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예요. 인민이라고 이제 남매로 활동하고 남매 중에 이제 누나인데 그분이 작곡을 하셨는데 이게 금상장에서 영화 전체 내에서 이 주제가가 계속 멜로디를 흐르는데 이 주제가가 금상장 영화음악상 그 후보로는 올랐는데 주제가상으로는 후보에 못 올라서 이게 차이가 뭘까 그런 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스타 작곡가와 스타 작사가가 같이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질문 해주신 분 혹시 아이디? 제가 질문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펠릭스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은 계실까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르시죠. 이렇게 두 분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햄가스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햄가스님으로 하겠습니다. 햄가스님 계신가요? 예, 저도 계시네요. 이제 동성애적인 묘사가 많이 나왔던 것 같다라고 하셨고 이제 뒤에 남도님도 넣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까도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럽 아트하우스 영화에 영향을 받은 홍콩 뉴웨이브였던 젊은 감독의 그 전략 혹은 치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식의 묘사나 뭐 이런 것들이 홍콩 영화 안에서는 완전히 그냥 없던 시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담가면 감독의 그 현재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보시려고 하신다면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봉했던 칠중주라고 하는 작품에도 담가면 감독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완전히 자신이 과거에 이제 80년대에 내가 80년대로 가서 다시 옛날 느낌으로 그 영화를 만든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아 이게 저래서 그렇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네. 재밌는 질문 하나 봤어요. 네. 구경 아빠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성격만 본다면 퐁이냐 로이냐, 편집자님한테 여쭤본 게 얼굴만 본다면 토마토냐 깨시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저는 성격만 봐도 로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자리에서 뽕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도 있고, 어쨌건 이제 구경 아빠님 누구신가요? 아예 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 그 함원석 배우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캐시인 걸로. 네. 네. 네, 답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씩 더. 네. 네. 그렇죠. 이제 이걸 제가 고른 건 아닌데 이걸 이제 일종의 폴리아모리 다자연애로 봐도 되나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그 뭐랄까 기성세대의 어떤 저항의 의미로 약간 이해하시는 게 좋지 막 본격적인 뭐 폴리아모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걸 고르겠습니다. 그 여윤희님. 네. 제가 영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 보면 이렇게 띠용인가요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작품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많은 분들이 더 그래도 어쨌건 다 좀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뭔가 좀 만족감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그 누구가를 이제 임신시키게 되면서 그 아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제가 봤던 인터뷰에서는 그걸 이제 홍콩의 운명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사생아가 되느냐, 혹은 가족의 일원이 되느냐 가지고 사실은 되게 초반부에 왜 저런 일을 그렇게 길게 되게 중요하게 나누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어떤 정세 안에서 담가면 감독이 그 홍콩의 운명으로 치환시켜서 되게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민식이님이 고르신 질문. 배의 이름이 노마드인데 유목민이라는 뜻을 배에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담가면 감독이 이전에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조르주 바타유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눈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눈이 아니라 이 눈인데 굉장히 외설적이고요. 이게 이 영화의 외설적인 코드도 그 소설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이 노마드라는 배도 여기서 착안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눈 이야기에 나오는 두 남녀 주인공이 온갖 음란한 행동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다가 이제 경찰에 쫓기게 되니까 노마드라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끝나는데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제 노마드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근데 또 연결고리가 있는 게 담가면 감독이 본인이 니체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캐시가 그 토마토가 갖고 있는 책이 니체의 안티크리스트잖아요. 근데 그 안티크리스트 말고 또 다른 작품에서 보면 거기서 니체가 그 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을 유목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배 이름만 보면 노마드인데 그러니까 담가명도 이게 뭔가 영화 안에다 폰으로 되게 많이 숨겨놓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좀 자료 찾으면서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Q&A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다채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람객 벌써. 모자 토크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네. 되는데요. 조금 기다려볼까요? 아직 더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한 9분 정도 남겨주셨는데 고른 건 아니지만 의식의 흐름 이런 거 하신 분도 계시고 장구경보단 조성철이라고 쓰신 분이 시간 돌려주라고 하시네요. 내가 뭘 본 거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네, 저는 고르겠습니다. 소희님, 그 시절 홍콩. 아, 네, 고르겠습니다. 저는 아휘님 고르겠습니다. 그만 좀 벗어. 고르겠습니다. 아휘님 어디 계세요? 아, 네, 이렇게 이제 두 분께 드리도록 하고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퀴즈입니다. 아, 진짜 맞추실 분 계실까? 열화청춘에서 장구경이 소유했던 배우 이름은 계속 정답 다 써주세요. 제일 처음 해주신 분으로 쭉 내려가면 계시겠죠? 네, 청춘님. 네, 청춘님. 노매드. 네, 이렇게 또 퀴즈 시간도 지났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역시 또 퀴즈입니다. 열화청춘의 타이틀곡의 제목은 유랑이 맞고요. 예, 쭉 내려가 주시죠. 네. 아, 그럼 근데 이게 객관식이어서 1이라고 써주신 분이 맞는 것 같긴 해서 아, 그렇군요. 예. 네. 이 필모는 살아서 다행이야. 누구신가요? 아, 네. 이 필모는 살아서 다행이야. 1번 유랑 베가본드. 챙겨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네. 나중에 나가실 때 잊지 말고 받아가시고요. 네,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구경 출연작 중에서 황금 종려상을 안긴 작품은 쭉 내려가겠습니다. 네, 쪼이님. 아, 네. 아, 네. 쪼이님 태양별이. 이때 제인 캠피온 감독의 피아노와 같이 공동으로 수상을 했죠. 네. 그 퀴즈가 여기까지가 전부인 것 같고요. 네, 그럼 또 다음 넘어갈 게 있나요? 아니면 이게 끝인가요? 이게 끝이라고.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래도 이게 저도 이제 그때 그 2년 전에 부천에서 네. 그 열화청춘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장구경의 영화 얘기로 이렇게 토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많지 않죠. 않잖아요. 부산 영화제에서 되게 드물고. 근데 올해 이제 그 관계 프로그래머님께서 그 신청해 주셔가지고 네. 커뮤니티 비프에서 열화청춘을 보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 네. 그리고 또 그 신청해 주신 분이 본명 아니겠죠? 하보영님이시죠? 혹시 하보영님이시고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하보영한테 선물 드리고 좀 그러나요? 박수라도 좀 쳐드리고 싶고 그런데 네, 덕분에 좋은 영화 잘 봤습니다. 그럼 좀 마무리하세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커뮤니티 비프에 5번째 왔는데 그래서 편집장님하고도 되게 여러 번 각기 매번 다른 영화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약간 올해는 오면서 이 구성이 좀 질릴 텐데 걱정이나 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계속 이렇게 장구경 영화 혹은 홍콩 영화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56년생이잖아요. 장국영이 네. 56년생이고 저는 이제 그 장국영이 살았던 시간보다 더 오래 살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진짜 그 철부지 시절에는 장국영이 죽었던 그 나이에 나도 따로 죽어야지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네. 그가 제가 죽었던- 올해 장국영에 떠나던 해에 동갑이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인기가 많았던 영화가 이제 퍼펙트 데이트잖아요. 야쿠쇼 코지. 야쿠쇼 코지가 5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장국영이 계속 살아서 배우로 활동을 했으면 뭔가 과연 또 어떤 영화가 있었을까? 어떤 영화에서도 우리를 또 이렇게 그 감동을 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 두 사람이 그 해피투게더가 칸 영화제에 초청됐을 때 야쿠쇼 코지는 운하기라고 하는 작품, 운하기 또 곧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재개봉. 그 만난 적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 야쿠쇼 코지를 보면서 장국영도 계속 살아가지고 살아 있어서 이런저런 영화에 나와서 한국에 오고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게 저는 올해였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그래도 여러 청춘으로 장국영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그가 출연할 때 그 시기에 홍콩 영화에 대한 어떤 감성이나 스타일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매번 제가 많은 걸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